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1부 실무자 회의 그리고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우선 1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전방 전문가들 모시고 업계 핫 이슈에 대해서 심층 토크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저희 오늘 페이엑스의 서상재 CEO 모시고 그 기업과 또 개발 기술에 대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사심방송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나름 따뜻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크립토 씬의 전방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해요.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2018년이 사실 올해를 잠깐 되돌아보면 아무래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올해가 사실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시작을 하기 전에 두 분께 올해 가장 뭔가 기억에 남았던 핫 이슈는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신 대표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이슈? 가장 최근에 기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하락장이 이제 가장 기억에 크게 남는 것 같고요. 다음 하락장이 오면은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렇죠. 교훈을 얻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슈를 꼽아주셨고 그럼 박 대표님은 어떠셨을까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슈? 예,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뭐 이제 이 비트코인 캐시의 ABC와 SV 진영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정적인 측면도 많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뭐 싸움이 끝난 듯 하면서도 지금 아직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이 지금 아직 끝나질 않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네. 이 굉장히 우리가 올 초 1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를 지나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이 코인으로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현된 코인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던 시장 또는 세상과 만나는 시기가 곧 오겠구나 했는데 이 시장 하락장하고 겹쳐서 이 실생활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를 저희도 다뤘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두 분 대표님이 굉장히 정말 그 흥분하셨던 모습들이 저는 기억에 그렇죠. 남는데 사실 올해가 굉장히 참 기억에 남는 게 살펴보면 오늘이 이제 1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시면 2018년 12월 20일인데 2017년 12월 17일이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 가장 높았던 19,000불의 가장 높았던 최고치를 찍었던 시점이 딱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이 시점이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핫한 시기였죠. 그렇죠. 이제 2만 불을 하회하는 딱 그 정도 선이었는데 자, 과연 올해 그러면 저희가 좀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을 맞아서 자, 오늘 이렇게 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올 하반기의 암호화폐 시장을 좀 결산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자, 아직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4분기에 대한 리서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장 최신의 3분기 리서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시장 평가와 관련된 어떤 좀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 저희가 좀 그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두 분과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3분기 ICO 시장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우선 3분기는 약 600개 이 프로젝트에서 18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조달이 됐는데요. 자, 2분기가 83억 달러였던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그 자금이 많이 감소한 것과 동시에 또 그와 동시에 발표된 ICO 프로젝트의 57%가 이 자금 조달액이 약 10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9월의 ICO 자금 조달액 이게 7월 대비 무려 48%나 줄었다라는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토큰의 유형별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형 토큰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6.55% 증가를 한 반면 유틸리티형 토큰의 프로젝트는 10.7%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수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3분기 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산업은 이 금융 서비스 분야로 손꼽혔고요. 이게 이제 2분기에 이어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포함이 됐다라는 그런 통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3분기가 아무래도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ICO 마켓에 대한 분석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자, ICO 마켓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분기에 이제 발표된 ICO 프로젝트 중에 네. 이제 24개 이제 4% 정도만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4%. 네, 뭐 그냥 들어도 이제 낮은 숫자라는 거 이제 감이 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2분기에 이제 보면은 한 상장된 프로젝트가 7% 정도 이제 됐다고 해요. 그럼 거의 뭐 이제 반토막 났다고 이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그 시작했던 ICO 프로젝트 중에 웹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이제 중단한 프로젝트가 19% 정도 이제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중단된 프로젝트는 한 9% 정도 됐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2배 정도 그러네요. 거의 이제 ICO가 성공적이지 않아서 이제 2배 정도가 이제 문을 닫은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이 분기에 이제 한 6,220만 달러 정도, 네. 네, 이렇게 그 문 닫은 프로젝트들은 요 정도 이제 했었는데 거의 네. 한 10억씩 정도 하나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ICO 완료 후에 이제 유통 시장까지 이렇게 거래되기까지 평균 약 18일이 좀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밖에 좀 어떤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자금 조달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얘기를 해주실까요? 누가 해주실까요? 대표님 계속해서 네.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보통 프로젝트가 이제 그 자금 조달에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 게 소프트캡에 이제 도달했거나 이제 한 50만 달러 정도, 이제 5억 정도 이제 넘으면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달성한 게 48% 정도 7월 대비 이제 감소했다고 네. 이제 하고, 5월 대비로 하면은 78%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해요. 네. 근데 체감상 아직 4분기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보다 더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한 5월 대비로 하면은 거의 한 90% 정도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예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3분기 뭐 ICO 자금 조달액이 뭐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3분기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4분기는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열어보기가 좀 무서울 네. 그런 지금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ICO 자금 조달액 부분도 함께 좀 저희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전체 이제 그 자금 조달이 50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들이죠. 네.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체 한 668만 달러 정도 이제 조달을 했는데, 전체 ICO 중에 64%가 이제 실패를 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예.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소프트캡을 어중간하게 이제 달성을 한 게 오히려 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자금은 이제 금방 이제 들어갈 텐데, 보통 소프트캡을 한 10억이나 뭐 이 정도 이제 내외로 이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달성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문을 닫는 게 이제 좀 편한데, 64% 정도가 이제 실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64% 정도가 좀 실패를 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아무래도 좀 3분기 또 가장 많은 뭐 투자를 받은 탑 20의 뭐 ICO라든지 이런 통계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3분기에 평균 네. 자금 조달액은 한 3,300만 달러, 한 300억 넘는 돈들인데,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ICO를 한다고 하면 300억 정도 자금 모집한다, 또는 이제 150억 정도 모집한다 정도가 이제 상식인데, 네. 뭐 4분기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즘엔 30억 정도만 해도 잘했다. 60억 하면 성공적인 이제 프로젝트죠. 굉장히 이제 그렇죠. 잘했다라는 이제 느낌인데, 네. 3분기도 사실 저희가 지금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네. 사실 2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네. 이제 통계지만, 사실 이제 4분기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아쉽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분기의 탑 20 ICO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3분기뿐만이 아니고 1분기에서 3분기 이렇게 총 통틀어서 탑 10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 1분기에서 3분기에서 가장 그 많이
세일즈가 이제 된 거는 이제 텔레그램과 이제 이오스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핫했어요.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워낙 1분기, 2분기 이제 핫했기 때문에 이오스 텔레그램이 약간 그 평균치를 좀 흐트르는 느낌도 조금 있네요. 이오스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오스는 이제 조 단위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랠리를 했잖아요. 세일즈를 이제 랠리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통계를 이제 보면은 네. 자금 조달이 옛날에 이제 하루 문 열자마자 이제 바로 조달이 이제 세일즈가 이제 끝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았었는데 보통 이제 유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이제 하루에 이제 불과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평균 자금 조달은 이제 41일 정도 이제 됐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3개월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세일즈가 끝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세일즈가 계속되는 알게 모르게 경우들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윤혁 대표와 함께 이제 마켓, 이제 전반적인 ICO 마켓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분기 ICO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박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이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되면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밌어 하실 만한 부분들은 이제 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올해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느냐인 내용인데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야 이제 원래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제 눈에 띄는 건 그 에너지하고 유틸리티에 관한 코인들, 그리고 실물 자산이나 법률 서비스. 이제 법률 서비스는 이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가장 유망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이 판례에 대한 부분들이 유변조 없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이게 AI가 더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분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예상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릴 만한 거는 이렇게 네. 분야별로 어떤 분야가 더 뜨기도 하고 어떤 분야가 더 이제 이 분야의 체인들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건가 하는 분야들이 이제 그런 뉴스들도 접하고 했었지만 그거 자체가 그 분야는 모금이 더 잘 되고 그 분야는 모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프로젝트별로 판단해야 될 일이지, 네. 어떤 분야 하나가 트렌드를 이끈다든지 이제 뭐 우리 이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오주가 강세인 때가 있었고 또 그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테마주가 시장을 리드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런 테마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네. 뭐 암호화폐 시장은 좀 그 정도의 테마, 뭐 주 테마 같은 거나 아직 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3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월별로 좀 이런 인기가 있었던 산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지금 자료 보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기 산업 유형 탑 1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프로젝트가 거래소하고 지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뉴스상에서 여기 이제 신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거래소 프로젝트들도 이 ICO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죠. 뭐 결제 대행이나 송금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프로젝트들은 뭐 우리가 늘 접하고 일정 비율로 항상 차지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조금 더 우리가 3분기에 좀 뭐가 달라졌나라고 한다면 이제 네. 금융 서비스 부분이 이전 2분기보다는 많이 늘어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7, 8, 9월을 이제 그 프로젝트 건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 서비스나 거래소 지갑이 일정 부분을 항상 상위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이외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7, 8, 9월 이따 이제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3분기에 나와 있던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4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10월, 11월은 좀 그런 프로젝트가 없고요. 12월부터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게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뭔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상용화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결제 서비스이거나 또는 어떤 상품을
뭐 공급하거나 무역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 뭐 소상공인협회가 지금 이제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실제 가맹점들을 뭐 3만 개, 4만 개 이런 가맹점들을 확보하고 좀 더 나은 수수료. 지금 이제 제로페이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의 트렌드와는 조금 네네. 다르게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위한 시도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월별로 보자면 네.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인기가 많았던 산업 유형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3분기에 뭐랄까 이 자금을 좀 가장 많이 조달을 했다라는 산업 유형별로는 또 어떻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뭐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가장 많은 부분은 역시 거래소하고 지갑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지갑은 지금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지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지갑에서 지갑 안에 이제 지갑을 이용하시면서 단순히 이걸 스토어하고 다시 어딘가로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환전하면서 바로 이제 송금까지 되는 이런 지갑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완전히 콜드 지갑 형태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콜드 월렛에 준하는 기능을 좀 가진 지갑들의 형태도 또 지금 개발되는 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인프라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네.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이제 그게 기반 솔루션일 수도 있고 플랫폼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이제 신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별로 모집 규모가 예전에는 이제 뭐 2천만 불, 3천만 불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백서에도 1,500만 불, 뭐 5천만 불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 거 오픈하는 백서는 없습니다. 네. 설명회 정도에서 아웃라인 정도는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성숙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50만 불, 100만 불만 모아도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를 겪고 아마 프로젝트는 좀 더 이제는 백서에 아주 구체적인 뭐 추정 손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모집 금액을 소프트캡을 우리가 15억을 설정을 해놨는데 네. 15억은 최소한 이런 식의 예산을 쓸 거다라는 브레이크다운된 자료,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이 조금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3분기 ICO 산업 분석을 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뭐 산업별 프로젝트 분포 그리고 어떤 이 분야별 평균 수익은 어땠는지 이 부분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뭐 이 수익 부분은 이제 통계 나온 것들 보면 이제 채굴이나 또 뭐 거래소나 뱅킹 결제 해가지고 그 자금 조달했던 이제 그 금액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달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수익 달성 부분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코인 가격하고 좀 뭔가 연동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런 차트를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 차트대로 뭔가 그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너무 혼동기고 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성 부분에서는 역시 뭐 자산관리 쪽 뭐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긴 하는데 크게 아직 코인의 가치하고 연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3분기 ICO 마켓과 또 산업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봤고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저희가 ICO 프로젝트에서 주목하는 어떤 다양한 토큰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의 안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안건은요. 토큰 유형의 트렌드로 본 2019년 ICO 시장을 점령할 토큰은 이라는 안건으로 저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CO 프로젝트에 나타난 토큰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3분기는 이 유틸리티형 토큰이 많이 줄고 어떤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STO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새로운 모델의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박 대표님께 제가 살짝 여쭤볼까요? 네. 2019년에 ICO 시장을 빛낼 토큰 또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틸리티 토큰에서 뭔가 다른 토큰, 이제 서비스 토큰이나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유틸리티 토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블록체인 처음 나왔을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이 체인이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토큰의 이코노미가 잘 설계돼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잘 설계돼 있으려면 그 토큰 자체가 주고받는, 그러니까 거래에 쓰이는 용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토큰이 어떤 신뢰를 확인하는 용도로 어떤 증명이나 또는 확인, 원장 확인 같은 데에 기능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게 어딘가로 보내지고 받는 과정에서의 수수료나 속도의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사이드 체인이나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유틸리티 토큰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토큰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최근에 STO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좀 뭔가 세분화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분류된다는 네. 것 자체가. 이 사실 STO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사실 많은 이제 규제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들은 전부 세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거래소들도 움직임 역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STO가 도입이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법에 뭐 위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신 대표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모두가 어려운 고민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의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일을 하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STO라는 게 결국에 이제 실물 자산이 있고 그 실물 자산의 법들을 좀 따라갈 수 있게만 해줘도 좋다는 이제 생각이고 사실은 그 STO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걸 이제 교환하는 그 수단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형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TO를 많이 준비하고는 있고 저희도 계속 그걸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고는 있지만 기존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은 잘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해외에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스위스나 이제 미국에서 그런 라이선스를 이제 우리나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과연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저는 약간 좀 그 지난번에 STO에 대해서 주제에 얘기할 때보다 조금 더 그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걸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TO 맞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네. 말씀하실 때 언급했던 이제 스위스권 같은 경우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STO 거래소는 우리나라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주식 거래소 처럼 증권거래소가 모든 시스템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 거래소들은 지금의 증권거래소, 뭐 증권사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시세를 받아서 주문 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위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지금 이제 STO 거래소를 가장 이제 수면 위로 띄우고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미국하고 스위스인 건데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이미 스위스는 그 증권거래소 성격의 STO 거래소 기관이 지금 생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일반 증권사처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STO 거래소가 생겼다고 하면 분명히 주도권은 한두 군데서 가져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주문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싸움은 사실 이제 어떻게 누가 선점하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이것도 또 좀 시행착오 겪은 다음에 봅시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죠. 이 부분은 선점할 수 있는 가치. 선점해야 될 가치가 없는지 한번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ICO도 금지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과연 STO의 이 신고서를 억셉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STO가 가지는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억셉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좀 결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2019년 내년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제가 짧게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신 대표님?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서도 거래소 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2018년에 테마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거래소 코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거래소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2019년에도 조금 더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내년의 트렌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뭐 토큰의 어떤 기능이나 네. 특정 브랜드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큰 트렌드는 지금 이제 원래 거래소가 재작년이죠, 이제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 한참 붐이 일었을 때 거래소마다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제 잠깐 올라왔다가 전부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내년에는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또 코인들의 종류도 달라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참여했던 투자자하고 성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제공하는 페이먼트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아이오타나 뭐 골렘이나 뭐 시빅이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 원래 코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코인들이 있어요. 그 웨이브도 지금 뭐 갑자기 오늘 또 갑자기 상승세를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세를 높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처럼 이제 세상의 실제 이제 블록체인만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나왔던 체인인데 네. 아직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코인들 네. 그런 코인들이 내년에는 현실 세계하고 만나서 중간에 미디어리 역할을 하는 코인들도 생겨날 것 같고 네. 그 코인들이 확장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의미로 좀 내년에는 이 유스케이스의 확대가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무자 회의 저희 2018년 암호화폐 시장 좀 결산 1부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2부로 두 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 혹은 인물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코인 결제 플랫폼이죠. 페이엑스의 서상재 CEO 모시고 저희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기 전에 먼저 이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진짜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페이엑스 파운데이션의 서상재 대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페이엑스라는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페이엑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법정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멀티커런시 월렛을 통해서 네. 세상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네. 이름이 저희가 페이가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페이먼트에만 집중하는 프로젝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금융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다양한 회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 환전, 외화 송금, 결제 정산까지 네. 다양하게 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더 이제 네. 저변을 넓히시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법정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실생활에서 정말 적용이 가능한 결제 수단이라고 받아들여도 좀 무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런 페이엑스를 좀 개발하게 되신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네. 그 암호화폐들은 대부분이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그 해당 화폐가 사용이 되도록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가 화폐라는 본연의 특성, 즉 우리가 지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갇혀 있는 암호화폐를 네. 세상의 모든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도록 페이엑스 월렛에 담아서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디서든지 결제하도록 하는 네. 방식으로 약간 역행하는 방식으로 페이먼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이런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암호화폐가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격 그렇죠. 변동성인데 네. 이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판매자는 네.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구매자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시 그 암호화폐 지불한 것을 결제 취소를 요청을 하고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체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서비스 행동을 하다 보니 네.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어떤 부담이 되게 되고 그리고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결제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네. 제공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소비자는 이를 환불을 요구를 하거나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는 사실상 이미 한번 블록이 생성되면서 거래가 컨펌이 나고 나면 이를 되돌리는 게 블록체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네. 저희가 일부 중앙화된 방식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와 그리고 취소, 즉 부분적인 취소, 그리고 이연 결제, 복합 결제, 그리고 반복 결제 등의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가 블록체인과 결합돼서 사용되는 것이 블록체인에도 함께 저장되도록 블록체인의 스트럭처 자체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국내외 결제 시스템이 사실 아예 없던 모델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인스티튜션인 어떤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사실 이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프로젝트 중에서는 뭐 테라라든지 이런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자, 사실 이런 기존의 프로젝트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뭐랄까 차이점, 이 페이엑스의 강점, 페이엑스만이 가지는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페이엑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그런데 네. 포지셔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부분에서 다를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네. 암호화폐의 결제 서비스를 보시면 한 국가에 있는 소비자와 네. 한 국가에 있는 판매자가 결제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네. 코인이 수취되고 이를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고 이를 뭐 전택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백서가 써 있고 그런 방식으로 네. 결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결제 서비스는 사실 국내에 또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한 기업들이 한국과 수출입 업무를 하거나 해외에 고객들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네. 실제로 돈의 흐름이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결제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를 하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고객이 한국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돈을 결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지갑 간의 이동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현금화 된다면, 즉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그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에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참 핫할 때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뭐 50%씩 붙고 그랬었죠. 네. 여전히 뭐 2, 3%씩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은 사업자들이 좀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볼륨이 커지게 되면 어느 국가도 그런 방식의 자금의 흐름을 한 기업이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포지셔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암호화폐가 외화로 네. 규정을 하고 이 외환 당국이 봤을 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KYC와 AML을 준수해서 네. 돈의 흐름을 이동시키는 것이 담보되어야지만 완벽한 결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가정하에 저희 그 페이엑스 플랫폼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다양한 노드를 구축하고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적법한 어떤 외화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결제 수단의 경우는 정말 실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 유스 케이스가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 페이엑스의 플랫폼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엑스 시스템은 크게 보면 지갑 애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멀티커런시 월렛. 이 멀티커런시 월렛은 화이트 레이블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파트너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지갑을 생성하고 고객들에게 돈의 이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RESTful API를 통해서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그 현금화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자산의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부에 붙여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돈을 전달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페이엑스 플랫폼의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새로 영입된 인도의 개발자인 이제 비수아나드가 저희 회사의 CTO를 맡음으로써 네. 과거에 이더리움 해커톤 대회에서 2등을 했었고 이더리움 솔리디티 개발에 참여를 했고 현재 네. 플라즈마 업데이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페이엑스의 가치를 비욘드 리플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현재 열심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핀테크 플랫폼이나 이 자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 이것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 뱅킹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 제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페이먼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국내에서 최초로 이 오픈 뱅킹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특정 P2P 랜딩 분야나 이런 곳에서는 뭐 네. 마켓시어 90% 이상을 차지하고 수많은 회사들에게 제공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뱅킹 플랫폼이 이전에는 원화에만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토대로 네. 뭐 이더리움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함께 결합돼서 사용되도록 하는 멀티커런시 월렛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페이엑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이 실 유저들이 어떻게 실제로 좀 사용을 하게 될까요?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페이엑스 월렛은 네. 2019년 1월부터 네. 마이닝 와치를 저희가 출시를 함으로써 저희 실 사용자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희 토큰이 실제로 배포가 되고 네. 그리고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네. 다양한 블록체인 회사들이 저희에게 제공해준 저희와 수합한 토큰들을 실제 채굴하고 또 저희 그 마이닝 와치에 탑재되어 있는 NFC 기능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머천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엑스의 기술 구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섀도우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과 네. 돈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돈을 보낸 시간, 그리고 네. 몇 개의 코인을 보냈는지 이 네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이제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각의 생성되는 블록 간의 상관관계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A가 B에게 결제를 해줬는데 그래서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이동한 10개의 코인이 앞에 있었던 10,000번째 블록에 생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네. 저 뒤에 한 20,000번째 블록에 반대로 B가 A에게 10개의 코인을 보낸 기록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는 거래의 취소일 수도 있고 우연히 같은 사람에게 다시 코인을 돌려보낸 걸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취소 거래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취소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엔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페이먼트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네. 많은 백서를 보시면 초당 처리 건수를 10,000건을 만든다, 20,000건을 몇십만 건을 만든다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죠. 네. 하지만 저희 쪽에서 섀도우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초당 처리 건수를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페이먼트가 실제로 구현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엔 여전히 취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스트럭처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섀도우 블록체인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오라클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것은 이제 오프체인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결합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섀도우 블록체인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 플랫폼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제 저장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거래 유형, 거래 그리고 모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는 그 블록 간의 상관관계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취소 거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이연 결제, 부분 취소, 부분 결제, 복합 결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 결제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결제 시스템이 잘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가 가진 변동성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페이엑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AI 기반의 가격 확정 알고리즘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듣기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코인이 가격이 거의 고정돼 있음으로써 그 코인이 결제에 사용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결국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이 결제 서비스에 들어오도록 하지는 못하죠. 그럼 가격 변동성이 심한 코인도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네. 가격을 확정한다라고 함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마의 가치의 그 코인을 주고받기로 한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네. 그 해당 코인의 가치 변동성과 관계없이 법정화폐로 그 머천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퀴데이션 풀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스테이터스를 예를 들면 포지티브 마켓, 뉴트럴 마켓, 네거티브 마켓으로 구분을 하고 네. 이게 상승장이거나 내지는 뭐 이 상승장이라는 건 아주 단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펀드를 현금화시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코인이 수취되는 그 시점에 즉시 현금화시키기도 하고 네. 또 일부는 바로 현금화시키지 않고 이연시켜서 추후에 이제 현금화시켜서 그 각각의 상태에서 이익과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상쇄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네. 이것을 저희가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페이엑스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또 빼먹을 수 없겠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는 네. 저희 페이엑스 플랫폼에 등재되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타 등등의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희 페이엑스와 함께 토큰 세일 단계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 단계 그다음에 커뮤니티 빌딩 단계부터 비즈니스를 함께 구성하고 네. 그리고 상장 단계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저희 페이엑스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고 페이엑스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이 결국엔 다양한 유저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페이엑스 코인만이 결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 파트너의 코인이 저희 결제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곧 출시하게 될 부동산 시큐리티 토큰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 페이엑스 토큰이 얼마만큼 보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을 구매한 이후에 페이엑스 토큰이 다시 결제가 체결된 이후에 즉시 5% 정도 보상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런 페이엑스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파트너십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제가 지금 페이엑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네. 가상화폐, 가상 계좌를 원화 계좌죠. 네. 원화 가상 계좌를 다양한 거래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네.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경에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명 확인 가상 계좌라고 하죠. 이 서비스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많은 거래소들하고 이제 교류가 있었고 네. 현재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서버를 구성을 하거나 원화 마켓을 구성하기 위한 가상 계좌를 만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 국내외 약 20여 개 거래소들과 API 연동 작업들이 되어 있고 네. 이걸 기초로 다양한 그 코인 회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서 인프라 레이어 단의 네. 결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런 방식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프론티어 인터뷰는 저희 페이엑스의 서상재 CEO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CEO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